여러분은 어쩌면 병원에 쓸데없는 돈을 퍼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노년 건강 전문의 정태훈입니다. 매년 당연하게 받고 있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로 제 나이 90,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한 지도 6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백만 원을 아끼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검진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검진을 받은 누군가가 불안에 휩싸여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엔 단순한 검사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이 권하는 종합검진을 받은 6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하자 씨, 겉보기에 너무나 건강하고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뇌 MRI에서 작은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에서 뇌질환 정보를 검색했고 결국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병이 아니라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김하자 씨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받는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이 모순된 현실. 이 이야기는 결코 한두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두근거리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별일은 없겠지 하면서도 막상 이상소견이라는 단어 하나에 하루 종일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이 현상을 검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몸은 멀쩡한데 기계가 찍어낸 영상 한 장과 의사의 애매한 설명 한 줄이 삶 전체를 흔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 시작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는 불안한 결과 때문에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게 된 70세 남성도 보았습니다. 사실 그분의 검사 결과는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지만 의사의 지나친 설명과 인터넷 정보들이 그를 극단적인 불안에 빠뜨린 겁니다. 약을 끊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고 그동안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결국 혈압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죠.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의 내용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째, 건강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진은 무엇인지. 둘째, 겉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검진은 무엇인지. 셋째, 검진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 왔는지. 90세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온 노의사의 진짜 건강 비결까지 솔직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시간과 돈 그리고 삶의 질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오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검사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불안과 의료비,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67세이신 김 어르신은 매년 꼼꼼히 종합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MRI에서 뇌에 백질 변화가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흔한 노화 현상이었지만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셨죠. 이후 우울증 증세까지 겹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히려 검진 결과가 병을 만든 셈입니다. 반면 저 자신은 어떨까요? 90세인 지금 저는 불필요한 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정기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제 건강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는 무엇인지. 먼저 꼭 필요한 검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우리 몸의 대장은 깊숙한 위치에 있어 이상이 생겨도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어도 50세 이후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 환자 박영식 씨는 71세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용종을 바로 제거하여 더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75세에 받은 대장 내시경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는 50세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에서 3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75세 이후에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기대 수명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환자 김정희 씨는 67세에 아무런 증상 없이 위내시경을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되어 간단한 시술로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은 검사 받기 싫어 3년이나 미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60대 이후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왔고 70세 때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어 1년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위암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받는 것이 권장되며 가족력이 있거나 전암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여 지금은 큰 불편함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겐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특히 심장 판막 질환이나 심부전 진단, 치료 경과를 추적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남 씨, 67세. 특별한 증상도 없고 평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에서 경미한 대동맥 판막 석회화가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정 씨는 그날 이후 심장이 나빠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운동도 멈췄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자다가 몇 번씩 깨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검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증상인 노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는 의료적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도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불편한 증상을 보이거나 의사 진료 중 심장 잡음이나 심전도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만 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혹시 모르게 심장도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젊을 때 심장 쪽이 안 좋았던 집안력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 매년 체크해봐야 하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심리가 의료 시스템의 상술과 맞물려 불필요한 검사를 양산하게 됩니다. 병원은 검사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특히 종합검진센터는 의뢰되는 고가의 영상검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그래서 무증상자에게도 습관적으로 이 검사도 추가해 보시죠 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다음은 뇌 MRI와 MRA입니다. 뇌 MRI는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뇌동맥류 같은 중대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증상인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과잉검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MRI는 우리가 흔히 혹시라도 뇌에 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 치매나 중풍을 걱정하며 바로 MRI를 떠올리게 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증상의 특징입니다. 단순한 깜빡거림은 대부분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이며 치매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또 어지럼증도 귀의 전정기관이나 혈압 문제, 탈수 같은 원인이 더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도 없이 MRI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찍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검사비와 검사받는 동안의 불안감,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간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입니다. 76세의 이윤순 씨는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뇌 MRI가 포함되어 있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무증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죠. 담당 의사는 위험하지 않다고 했고 정기적인 경과 관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 씨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이게 터지면 어떻게 하나,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했고 결국 불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멈추고 여행도 취소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게 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MRI를 통해 발견된 뇌 백질 변화, 미세한 혈관 석회화, 아주 작은 낭종 등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도 없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는 이 결과에 사로잡혀 내가 병에 걸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PET 스캔입니다. PET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암세포처럼 대사 활동이 활발한 세포를 찾아내는 정밀 영상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증상 고령자에게 전신 스캔을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PET 스캔은 한 번에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비용이 들고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 흉부 X선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염증이나 양성 병변에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암으로 오인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강동철 씨는 73세의 PET 스캔에서 갑상선의 대사 증가 소견을 받고 이후 조직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양성결절로 밝혀졌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어요. 라는 말이 그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이런 검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말 내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병원의 수익을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불안을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검진이 불안을 키우고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기준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검진을 받아라. 증상도 없고 병력도 없고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치의가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오래 지켜본 주치의와 상담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선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90세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분들과 제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꼭 필요한 검사만 받았으며 과잉 검진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습관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며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적당히 먹습니다.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즐깁니다. 술은 끊은 지 오래고 커피도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만성염증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건강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대화, 가벼운 운동, 좋은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것들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기반해서 불안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방향이 되어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검진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과잉 검진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불안입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은 사실 어떤 명확한 증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검사를 선택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가 잘하고 있을까봐 가족력이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뉴스에서 암 조기 발견 사례를 봤기 때문에 등등. 이처럼 불안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불안이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과 만나면 무분별한 검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비싼 장비를 돌려야 이익이 발생하고 환자가 늘어야 병원 수익이 유지됩니다. 특히 종합검진센터의 경우 수익 구조가 고가 검사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과잉 검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는 직원에게 검진 항목을 많이 권유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건강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최근 10년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 TV, 인터넷 등에서 건강검진을 강조하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검진기관이나 제약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상업적 콘텐츠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검진을 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안감이 아닌 증상과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선택하라. 둘째,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담 없이 검진 패키지나 병원의 권유만으로 검사를 결정하지 마라. 셋째, 많이 아는 것보다 잘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검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꼭 필요한 검사는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장기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신장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그리고 미세단백뇨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뇨병성 신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폐경 이후라면 65세 전후에 한 번쯤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넘어짐 한 번이 평생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 건강 습관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그냥 걷기보다는 30분간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유산소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후에는 발목 돌리기, 무릎 펴고 굽히기,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또한 식사 관리에서는 반찬 수 줄이기가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반찬이 많으면 짠 음식을 많이 먹기 쉬워지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 중 1끼는 채소 위주 간단식으로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밥 반 공기에 두부, 나물, 김 한 장이면 충분한 건강식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동네 모임에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야말로 국가의 정밀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검진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아보신 검사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